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1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간다 그죠? 댓글 쭉 좀 빠르게 읽고 신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5천 달성 가능 에 대한 부분 이남우 교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요. 대림 비용 낮추고 주주권 강화 기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고 폭분 전야 상법 개정 초강력 상법에 기업 벌벌 증시는 두근두근 이 상법이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데 처음에 가격 반짝 오를 때 낼름 팔아먹고 실제 평당 3천 하던 게 평당 1억 갔는데 내가 그때 평당 4천에 팔아먹었구나. 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증시의 재개발이 시작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주가가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주가 네이버에 물려 계셨던 분들 많으신데 네이버 주식 한번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하루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위로받고 쉬고 가는 느낌입니다. 하셨고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길었어요. 그죠? 근데 건강한 시간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참 고생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멋진 어머님 붓글씨에 감동했었네요 라고 적어주셨고 전무님의 좌충우돌 청소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언제 꼭 기회 되면 그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네, 참 부끄러운 창피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시간 될 때 가끔씩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멋진 말이네요. 하셨습니다. 웜의 신박만 듣다가 방금 최슬리 AI 구독 신청했습니다. 하셨네요. AI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노후자금 운영에 최슬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공룡이 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트 2개 남겨놓으셨습니다. 얼바인 특파원이 계셨네요. 저도 마침 얼바인인데 블루밍 님이 그렇게 댓글 달셔놓으셨고요. 투자자들이 곤란에 빠지는 이유는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 하셨는데 우리가 곤란에 빠지는 주식뿐만 아니라 곤란에 빠지는 이유가 이 충동, 그죠? 제가 최근에 쇼츠 보다 보니까 이 한문철 TV 블랙박스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뜨는데 보다 보면 끔찍한 장면들 많잖아요. 이게 사고 장면, 예전에는 이제 사고 장면들 보면서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네. 보복 운전하다 보면 신경이 날카롭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자동차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비재 중에는 거의 제일 비싼 거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접촉사고가 있어도 이 물질적인 손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운전할 때 보면 되게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빵 했다고 그걸로 보복
운전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고 이런 거 보면 다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좀 전에도 쇼츠 잠깐 보다 보니까 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서 주변에 보면 은근 소시오패스들 많거든요. 이 댓글도 보면 그저께도 아침에 저희 모닝 브리프에 쓱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툭 던지고 가잖아요. 보면 그 이상한 소리 던지면서 무슨 TV라고 딱 돼 있는데 제가 보면 어디서 리딩방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툭 던지고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면 그날 그 사람 TV 채널의 조회수가 한 겨우 500 언저리 나오는데 한 700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툭 던져서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죠. 노이즈를 일으키고 그 사람 채널 가서 한번 보게 만들고. 근데 그 방식이 약간 소시오패스 스타일의 방식인데, 근데 다행히 우리 채밀턴 우리 분들이 무대응하셨어요. 딱 한 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다 보니까 꺼져라고 속 시원하게 잘 대답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다 무대응해 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가 버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응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무대응이라고 합니다. 무대응. 그런데 저도 그걸 경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쇼츠 영상, 블랙박스 영상에 쓰다 보면 막 이래 상대를 자극하기 위해서 좋게 존댓말을 써도 일부러 반말하고 욕하고 해서 상대를 자극하죠, 그죠? 그런 게 많은데 이 온라인상에서도 보면 소시오패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무대응하는 전략을 쓰는 게 내 마음이 이렇게 막 분노가 치밀고 이런 거 있었어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소시오패스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무대응을 하다 보면 얘네들은 낚이지가 않네 하면서 또 가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서 자극을 하면 무대응 하시면 됩니다. 무대응. 어느 정도 현금 만들어 놓으니 마음이 정말 편하네요. 아침에 포트에 새로 넣을 종목도 공부하고 버려놨던 퇴직연금 계좌도 정비하는 중입니다. 전무님 서부 T&D 신차해 주신다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했고, 업황도 업황이지만 상상만 해도 즐거운 주가 상승의 몇 가지 모멘텀들, 투자 포인트들이 가시화되는 시점 같아서 실은 나도 채슬리 애널리스트에 도전하고 싶었던 종목이었습니다만 부족한 저를 돌아보며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녹아버렸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나도 애널리스트에 이번에 저 파라다이스 발표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 영상 보면 서브티인데도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포인트가. 오늘은 가슴 쫄깃한 국장이었습니다만 채슬리와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삼천포가 제일 좋아요. 그럴 때 잠시 내공의 깊이를 엿볼 수 있었어요. 전무님께서는 장명 DNA가 우월하신 것 같아요. 뭐든 이름을 꼭 붙이시고 뿌듯해 하시는 거 보면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제가 그 DNA는 좀 있는 것 같죠. 우리
오우석 대리가 어제 비석형 맞추는 거 보고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오우석 도령. 맞추면 제가 오도령이라고 부르고 틀리면 오대리라고 부르려고요, 앞으로. 자, 전문의 몇 마디 코멘트에 몇 년간 의문스러웠던 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대리의 공감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왜 양봉인지, 왜 음봉인지, 왜 비석형인지 간단한 로직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짱짱구님이시고요. 제가 파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양봉, 음봉 뭐 이런 걸 막 봉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2년 동안 저 그렸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그리는 동안에 하나 깨달은 게,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시장하고 비슷해요. 시초가는 어젯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요. 근데 오늘 종가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예상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어제는 미국 시장이 빠질 걸 우리 시장이 기가 막히게 예상하면서 쭉 밀렸잖아요. 근데 뭐 여러 노이즈가 있는데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빠질까? 그걸 이제 알고 싶으면 나스닥 선물을 보면 되죠. 나스닥 선물이 지금도 플러스 약 포함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중에서도 뭐 네이버 증권만 들어가 봐도 해외 들어가서 주요 종목들 시간에 주가 다 나오잖아요. 시간에만 보더라도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의 종가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예상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물 매매 한창 할 때는 미국장 오른 거 보고 사람들이 시초가가 강하게 붙으면 거의 한 70% 음봉이었거든요. 70% 이상이. 그리고 그날 밤에 그렇게 해서 음봉 나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미국 시장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반영을 했으니까 아침에 약하게 시작하면 또 매수 잡으면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어제 미국 시장 빠졌는데 우리 시장 왜 올라? 아니 미국 시장 어제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 시장은 또 왜 빠지지? 그 가장 기본은 요거 미국 시장을 보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수급도 좀 봐야 되고요. 최근 하루 이틀 동안에 미수 매매라든지 신용 매매라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면서 어떤 종목에 막 이렇게 포모처럼 들어갔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반도체 주가죠. 코스피에서 가장 시총이 큰 게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주가를 예측을 또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업 기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전무님 다니시는 몽몽이 님이 최슬리 AI가 너무 어려워서 국내 인턴 가입했어요. 네. 일단 이 초보자분들은 최슬리 AI보다는 국내 인턴부터 먼저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전무님 다니시는 교회 근처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예배 전후에 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서진 배우를 관리해 주시는 원장님께 받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셨는데, 예전에 저의 아주 형제 같은 동생 중에 주식으로 1,000억대 이상 번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제가 맨날 머리가 이러니까 형님 저의 청담동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예약이 안 된다는데 제가 예약해드렸더니까 가보세요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축구가 있어가지고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갔어요. 체육복 유니폼, 축구 아디다스 이런 유니폼.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2시간은 아니고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고 딱 나와서
거울을 보니까 호나우드 머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나우드 아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또 축구장을 갔거든요. 갔더니 후배들이 다 형님 완전히 호나우드가 돼서 왔다고. 약간 이렇게 사각턱의 호나우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계산할 때 얼마입니까 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게 벌써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30만 원.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이제 15,000원, 12,000원, 10년 전에는 거의 거의 만 원짜리 이렇게 미용실을 다녔는데 30만 원 하니까, 그리고 제가 또 머리 잘 안 깎습니다. 거의 2달 반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 좀 깔끔하게 다니려면 3주마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2달에 하더라도 1년이면 6번이니까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년치 제 머리 깎을비를 30만 원. 근데 제가 꼭 머리 깎으면 항상 이제 팁을 드리거든요. 이래 머리 감겨 주시는 그 스태프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또 10,000원씩 드리고 오는데, 그래서 이서진 배우를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냥 감사히 그냥 사양하겠습니다. 네. 김경찬님께서 어제도 아내가 얘기하는데 핸드폰 보면서 듣다가 쉽지 않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상대방이 말할 때 이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공감 능력은 일단 내 생활 습관부터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썸네일 딱 봐도 MG 느낌 나게 잘 만들었네요 하셨고, 운 좋게 체슬리호에 탑승해서 편안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정근 형님이 그때 바쁘셔서 인턴은 못하고 있지만 라고 하셨는데, 인턴이 된 지 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네요. 일하는 중간중간 틈틈이 모닝 브리프부터 시작해서 웜의 신발,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인턴 생활까지, 하지만 즐겁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올해 수익률 40% 조금 넘겼어요. 대단하십니다. 일도 하시면서 이 인턴까지 하는 게 참 힘든데, 우리가 뭐든 성공하려면 그죠? 힘들어서 못하는 일을 내가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 노영현 아홉님이, 저도 외주 주고 있는 업체가 모두 뿌리 산업인데 정밀 주조, 도금, 프레스, 열처리, 사출 금융, 근데 고령화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걱정이지만 또 잘 한번 이겨내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체슬리 AI 체크, 모닝 브리프, 웜의 신박, 저의 루틴 중 하나입니다. 피아노는 한홍 맞았네요. 그리고 바이올린은 칼프레시 스케일 책이 음계 연습책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루틴 1번입니다. 바이올린은 또 칼프레시 스케일이라는 거는 또 책이 있나 봅니다. 이모님이 잘 가르쳐 주셨나 봐요. 네. 이모님한테 이제 등짝 스매시. 이모님이 그 피아노 이모라고 제가 불렀다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피아노 이모님 잘 계십니다. 네. 근데 어릴 때 그 등짝 스매시 맞았을 때는 그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지나고 보면 참 그 이모의 등짝 스매시가 참 행복한 추억입니다.
모닝브리프 매일 듣다가 기관에서는 종목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청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뉘우치고 매력적이지 않은 보유 종목, 손절하고 실적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으로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턴 가입하고 퇴근하고 영상 들으며 캔슬링 기법 적용하시는 거 보며 제가 책만 읽었구나 반성했습니다. 저도 이제 캔슬링 적용하며 윌리엄 오닐의 기법을 실천해 보려 합니다. 하셨습니다. 채슬리 유튜브 인턴 프로그램 오랫도록 부탁드려요. 근데 저희도 사실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주말에 저희 구독자분이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아드님을 만났는데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거 영상 편집 뭐 이런 거 좀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박세익 아바타 AI로 박세익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제가 얘기한 모든 방송 내용을 다 숙지한 박세익 로봇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도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좀 AI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 금융고수 10만 명이 양성될 때까지는 열심히 오랫동안 해보겠습니다. 전문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위기가 왜 오지 않는 걸까요? 그죠? 이 시장을 계속 좀 안 좋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작년부터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계속 위기가 올 거다 뭐 그죠? 이제 장단기 금리가 떨어질 때 위기가 온다 했다가 다시 이게 회복하는 국면에서 이제 진짜 온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뭐 제가 틀려서 다시 한번 뭐가 틀렸을까 해봤더니 최근 30년의 금리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과격하게 올렸었다. 1980년 초를 보면서 시장을 해석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결론을 갖고 난 이후로는 지금 최근에 한 1년 반, 2년 동안에 너무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80년대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확 됐다가 그 올라오고 뭐 그 와중에 그때는 페드가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확 올라가고 올리면 빠지고 최근 25년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최근 25년은 페드가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이 강해지고 금리를 꺾을 때 시장이 약해지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위기가 왔고 그랬던 거라 과거 80년대 초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니까 지금은 80년대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코스피는 고점 찍고 하락, 3전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 주도 테마인 조방원, 태방, 하락 등등. 그러면서 미국의 자국민 대피령의 G7 회의중 기구 혹시 확전이 일어나나 설마 핵전쟁 별 생각을 다 했네요. 하셨습니다. 투자하며 처음으로 1,000만 원으로 120만 원 수익, 데이 트레이딩 성공. 오늘 스스로에게 뿌듯하네요 라고 하셨더니 답글에서 어떤 종목으로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아모르 파티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채슬리 멤버십과 AI 어떻게 가입합니까? 요 고정 댓글에 다 있습니다. 고정 댓글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전문의 영상을 염탐하듯 보기만 하고 댓글은 처음 답니다. 삼양 한 주만 사보았는데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고 제 인생 첫 성공 투자인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주 사가지고 살림살이 나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한 주를 통해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구나라는 거 아마 느끼셨을 건데 이제는 살 때 세 주를 사보세요. 세 주.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 세 주를 사가지고 한 10에서 15% 올라가면 막 팔고 싶잖아요. 막. 근데 15%가 어디예요? 그죠? 그러면 10이든 15%든 팔고 싶을 때 그 한 주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두 주는 추세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추세로 한번 가져가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세익스피어 지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서 세익스피어 지표가 나왔을 때 나머지도 한 주를 팔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그냥 한번 가져가 보면 거기서 300%, 500%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주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냐면 그 한 주를 사실 때 그 투자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 터지면서 저희가 캔슬림으로 다 분석을 해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캔슬림에서 주식은 그 불마켓이면 들고 가고 베어마켓이면 이제 판다. 그런 것도 있건 한데 그 나머지 한 주는 그 투자 포인트가 꺾이기 전까지 그냥 한번 들고 가보시는 걸로. 근데 한 주만 들고 있으면 저걸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 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시주다님이 해주셨는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 EUV 하셨잖아요. 근데 글로벌하게 지금 이 자동차 시장 자체가 자동차에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의 PER이 좀 낮습니다. 근데 현대차 정도 되는 회사는 그래도 따박따박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EUV 같은 경우에 배당 투자로 상당히 괜찮죠. 네, 괜찮은데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현대차 그룹에 투자를 하면 배당 개념의 그 트레이딩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지배구조로 보면 아무래도 글로비스가 그죠? 정의선 회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분율이 제일 높으니까. 거기에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2번으로 해놓으셨던 거. 결국은 글로비스랑 모비스를 합병을 해서 정의선 회장님 지분을 50% 합병한다고 해도 50%는 안 될 겁니다. 50%가 되려면 모비스 지분이 글로비스가 한 30% 되니까 그죠? 모비스 지분이 70%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합병한다고 해서 저 50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글로비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투자하는 우선순위는 딱 잘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 EUV.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가장 비싼 경기 소비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확실히 안 좋고 근데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든지 2009년, 10년, 11년처럼 강력한 부양책 이런 걸로 인해서 자동차가 좋을 때는 SUV랑 이 믹스가 좋은 기아가 항상 강하게 올랐었는데 요즘은 현대차도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현대차도 많이
한국 전기요금은 단순 비교로만 산업용 기준 미국 대비 1.5배 이상이고 소득 구매력 감안하면 2배나 비쌉니다. 불과 12년 전 산업용 전기요금 경쟁력 때문에 전기 많이 쓰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로 진출했었지요. 라고 관련 산업 종사자라 아는 건데 이렇게 바뀐 것이 불과 10여 년 이내의 일이에요. 한국은 전기요금이 비싸지면 필히 공멸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한 자원 부국인 미국이 전기요금도 저렴하지만 원전 400기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기 많이 쓰는 기업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원전의 5분의 1 규모의 가스 발전소를 몇 천억씩 들여서 지으려고 합니다. 가스도 언제 가격이 요동칠지 모르는데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김현희 님이신데 이렇게 현업에 계시면서 관련 산업에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올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댓글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요즘은 이 댓글 읽는데 거의 뭐 30분이 지나가 버리긴 한데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또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 기사 내용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5천 달성 가능, MSCI 선진지수 안 급해. 이나무 한국기업 가버넌스 포럼 회장님이시죠. 한국기업 가버넌스 포럼은 투자자와 기업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단체다. 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가 모여서 2019년에 설립을 했고 현재 포럼을 이끄는 수장은 과거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 하셨고요. 메릴린치, 노무라 증권 등을 거치며 국내의 자본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과 경험을 갖춘 이나무 회장이다. 네, 저희 업계의 완전히 베테랑이십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어떤 효과가 있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서 국내 시장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큰 진전이 없었고 만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정부는 시장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면 그동안 국내 증시 발목을 잡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상법 개정안에 빠져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자사주 의무 소각이 빠졌다. 물론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는 보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는 용도가 불분명한 물량이 많다.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 기간 후 의무 소각하도록 입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는 기업 목소리가 있는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3% 룰이 도입될 때 외국인이 이사회에 침입해 경영권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일부 사모펀드를 제외한 행동주의 펀드 대부분은 기업의 경영권이 아니라 단순한 시세 차익이 목표다.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역시 과한 우려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난 1년 반 동안 이사회 안건을 보며 95% 정도는 충실 의무와 관련이 없다. 비정상적으로 일반 주주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를 해온 기업만 문제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코스피 5천 실현 가능성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실천하며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수치인데 프리미엄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내고 시장을 정상화하기만 해도 충분하고
당장 코스피 4,000포인트까지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 있고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돼야 한다. 이 측면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중요한데 내년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 경우 2030년 이전에라도 5,000포인트에 더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네, 2030년까지 안 가도 되고요. 제가 2027년 정도만 되더라도 4,000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대충 계산해봐도 한 4,300은 가겠더라고요. 자,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려면 주주 환원 강화만큼 성장이 중요하다. 이미 ROE가 높은 기업은 성장하는 모습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성급히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이죠.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서 주가를 확 올려놓으면 지금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뭐 13% 이렇게 낮춰놨잖아요. 13몇 %로.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최근에 중국 보면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만 하더라도 홍콩 ELS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말도 많고 중국 기업들 보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 상반기에 중국의 국유 기업들, 중국의 지방 기업들, 지방 정부, 그리고 중국 투자청, 이런 데서 중국 기업 주식을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더니 결국은 시진핑의 그 내수 부양책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인데 굉장히 자본주의 적인 국가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원래 중국 상술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상인들 옛날에 허준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량한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주식을 지방 정부들이 사고 그러면서 경기 부양되고 거기서 배당 성량 높이고 그래서 우리 왕 차장이 해주는 중국 기업들 보면 아니 ROE도 20몇 %에다가 근데 PER은 되게 낮고 배당 성량도 되게 높아요. 60, 90 이런 기업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중국 지방 정부가 어떻게 세수 확보가 어렵잖아요.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 기업 주식에 투자한 거 거기에서 받는 배당 이런 걸로 지방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점이 우리도 좀 제가 우리나라의 이 싱크탱크 역할을 좀 해주는 그게 이제 기재부가 원래 하는 일이긴 한데 싱크탱크가 없어 보인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좀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자 이렇게 상법 개정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를 신뢰로 회복시키고 정말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할 거다. 자 그렇게 할 거니까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정통부, 노동부, 국토부 주식 많이 합니다. 실제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이런 데도 이제 들어오라 해야죠. 들어오라 해서 자 우리가 이번에 이거는 진심으로 하니까 왜 보험사들도 들어오라고 해야 되냐면요. 변액보험 있잖아요. 변액보험. 보험 가입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그거 보면 변액보험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할 거니까 믿고 국내 우량 기업들 주식 그동안에 지배구조가 안 좋아서 디스카운트 되던 그런 주식들 믿고 사라.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 4,500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 사면 되죠. MSCI 선진국 지수 그때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이 사줘야 거기서 5천, 5,500, 6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도 뭐 MSCI 지수 편입 뭐 단순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수급으로. 근데 MSCI 지수 편입되면 뭐합니까? MSCI 사우스 코리아 인덱스가 그동안 엄청나게 코스피보다도 언더퍼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했었던 이유 중에 보면 그 MSCI 지수 편입된다고 해가지고 수급으로 막 올랐던 주식들 고점에서 편입하고 또 시가총액 박살나면 저점에서 편출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편입 효과 뭐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을 이번에 건전화 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게 되면 그 조합원들한테 먼저 그 우선권이 있잖아요. 조합원들. 우리나라 주식에 지금 개인 투자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의 거래의 70몇 %가 개인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도 명확한 이제 메시지를 좀 줘야 되고요. 그 모든 개인 투자자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연금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간접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불러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박기 해놓고 조합원들인데 이게 평당 3천이 이제 평당 1억 가니까 여기서 3천이 3,500, 500만 원 벌었다고 낼름 팔아먹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기재부나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되게 억울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대리인 비용 낮추고 주주권 강화 기대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자, 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낙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리인 비용이거든요. 에이전트 코스트라고 합니다. 에이전트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계와 자본시장 시선이 상법 개정안에 쏠려 있고 개정안 속 내용만 보면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오히려 강하군요. 자본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한 기업의 행태를 고려하며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사진이죠. 자, 여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대리인 비용 최소화 기업 위축이냐.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VIP 자산운용은 최근 롯데렌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했고 롯데렌탈은 올해 2월 대주주인 호텔 롯데가 보유한 지분 56.17%를 어피니티 파트너스에다가 주당 7만 115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날 롯데렌탈 이사회는 이 어피니티 대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어요. 그러면서 주당 발행가는 또 29,180원입니다. 해당 유상증자로 어피니티 지분율은 63.5%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전체 평균 매입 단가는 16% 정도 낮아졌고요. VIP 자산운용은 이를 일반 주주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을 했고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는 동시에 대주주가 임명한 이 이사회는 이 매수자에게 추가 지분을 헐값에 배정해서 일반 주주 보유 주식 가치가 희석됐다는 논리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 지분율이 희석돼서 일반 주주 피해가 불가피하고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VIP 자산이 지적을 했습니다.
재계는 앞으로 이 같은 갈등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는데 상법 개정안 통과 시에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되기 때문인데 검투 업계 관계자는 법적 처벌 근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주주가 손해보는 구도에서 대립하는 구도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일반 주주가 지금까지는 손해보는 구도에서 이제는 대립하는 구도로. 손해보는 짓을 하면 상법에 의해서 이거 주주가치 훼손시키는 행위인데 하면서 얼마든지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주 입장에서는 이 대리인 비용, 에이전 코스트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 대리인 비용이 뭔지 설명이 나오네요. 대리인 비용은 미국의 경영학자 마이클 젠슨과 윌리엄 맥클링이 1976년에 발표한 대리인 이론에서 시작된 개념이고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주식 소유가 분산이 되는데 주주 목소리는 약해지고 회사 조직을 장악한 경영진의 입김은 세집니다. 점차 경영진은 주주 눈치를 보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요. 자, 요게 사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이유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나 경영진 감시를 위한 비용 등이 모두 대리인 비용입니다. 특히 국내 기업은 주주의 대리인 비용이 큰 편으로 꼽히는데 경영진이 지배주주인 오너 세습 경영 체제가 대부분이라서 이상한 IM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기업의 경우 대리인 비용 발생에 대부분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때문이고 대표적으로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2, 3세에게 승계하기 위해서 가족이 소유하는 이 계열사를 설립하고 해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거나 해당 계열사 가치를 높인 후에 상장 등을 통해서 상속 자금 등을 마련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고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인 비용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인데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할 경우 주주들이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고요.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소액 주주의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는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시에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가 예상이 되고 기업 가치는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재계는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일반 주주의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이고 앞서 정경련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인의 56%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으로 구성된 상법 개정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M&A 등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미쳐서 M&A가 축소될 것이라는 대답도 46%에 달했고 지난해 또 상장사 153개 대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시에는 M&A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하고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겠다, 철회 취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 도입도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국내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률은 2에서 3% 수준입니다. 지난해 자산 5천억 이상의 상장기업 482곳 중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3%. 482개 중에서 한 14곳 정도만 도입을 했고요. 집중투표제가 뭐냐면요.
주주총회에서 여러 명 이사를 선임을 할 때 주주가 보유한 한 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가령 5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한 주를 가진 주주는 총 5표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이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산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서 추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주 행동주의를 실행하는 사모펀드나 기관 투자자, 소액주주 등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고, 이사회 구성 변화로 소액주주권 강화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시 과거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일본은 1950년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고요. 이후 20여 년 뒤 기업경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폐지를 했고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올해 초 권용수 건국대 교수에게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연구를 의뢰했는데, 이에 따르면 1974년 기업경영 저해, 경영권 위험 논란 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임의 규정으로 전환 의무화를 폐지해버렸고요. 당시 일본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했는데, 집중투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국인 자본이 몰릴 경우에 일본 기업 경영권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고요. 권 교수도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의뢰했습니다. 권 교수는 자격 미달 이사가 선임이 되거나 기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또 덧붙였고요. 일본 사례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파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집중투표의 부작용 해소 방안 없이 무턱대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끌시끌한 합산 3% 룰인데요. 편법을 막을 해법, 기업 독소 조항.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에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이 됐는데, 3% 룰은 현행법에도 존재합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의 이해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요. 다만 반쪽짜리 5명을 들어왔는데, 대주주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이른바 지분 쪼개기 편법을 이용해서 사실상 3% 이상 의결권을 행사를 했고요. 민주당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른바 합산해서 3% 룰. 종전 당론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던 내용인데, 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위원장은 현행법이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추가 논의를 위해서 반영했다고 합니다. 자, 재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경영권 안전성이 또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안에서는 빠졌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초유의 관심사고요.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는데, 보통의 경우 취득한 자사주를 주주 환원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 문제는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취득 자사주를 주주 환원이 아닌 경영권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해당 주권은 의결권을 상실한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유 지분의 의결권이 오히려 강화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주주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단순 자사주 매입은 호재가 아니고 소각까지 이어져야 확실한 주주 환원을 기대할 수 있는데, 기업 실적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자사주 소각과 유통주식 감소, 주당 순이익 EPS 상승으로 이어져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본시장은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인데 자본시장 관계자는 현재 주요 대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반쪽짜리일 뿐이라면서 비효율적 자본 배치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재계가 반발하는 눈치인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선제적으로 자발적 상장 폐지에 나서는 기업도 생겨났는데 코스피 상장사 텔코웨어 최대 주주 금한태 대표는 지난 5월 19일 자진 상장 폐지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텔코웨어가 보유한 자사주가 전체 발행 주식의 44%나 되고요. 이를 소각할 경우 지분 22.4%를 보유하고 있는 금 대표 경영권이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게 왜 주주 환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대주주가 여기 22.4%라고 돼 있잖아요. 네, 금한태 대표가 22.4%예요. 자, 지금 44.1% 있죠? 그러면 합치면 그러면 66.5%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5%를 다 또 매수를 해요. 자사주를 매수해가지고 나머지 35%도 다 매수를 했다 치자였고요. 그러면 자사주가 거의 요 22.4%를 제외한 77.6%가 됐어요. 그러면 77.6%를 다 소각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한대 대표의 지분이 100%가 되는 겁니다. 100%가. 그래서 50%만 소각한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면 22.4% 100에서 22.4잖아요. 근데 그 100에서 50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22.4니까 22.4가 아니라 저게 44.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를 이거 소각을 해도 금한태 대표의 지분은 22.4냐? 아니죠. 44.8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의 대주주가 이럴 거예요.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22.4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44.1을 제외하고 나머지 35%의 소액주주도 자사주 소각하면 다 같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수혜를 받는데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죠. 나는 이 회사를 지배하면서 이 회사의 가치를 나 혼자만 먹고 싶은데 나 혼자만 먹고 싶었는데 자사주 매입을 소각을 하게 되면 나를 포함해서 소액주주까지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똑같이 혜택을 똑같은 주식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똑같은 5만 원짜리면 똑같이 5만 원짜리잖아요. 당연히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게 맞는데 네, 그거를 아까 에이전트 코스트라고 했잖아요. 이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가치보다는 나 혼자 많이 이래 챙기려고 하다 보면 그게 에이전트 코스트라는 거죠. 대리인 비용. 이제는 여기서 과감하게 이번에 떨쳐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또 뒤에 내용까지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읽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는데요. 요 내용은 그냥 보시죠. 폭풍장려 3법 개정 초강력 상법의 기업벌벌 요 부분은 네, 좀 전에 내용들 여기 쭉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쭉 여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대해가지고 또 다른 분들의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고태봉 센터장도 새 정부가 3법 추진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주며 PBR 0.8에서 1배까지 갈 수 있다. 지금 1배 왔어요. AI 육성 등 유망산업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고 정책이 실현되는 모멘텀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스테이블 코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디지털 통화 시장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고, 양국 전략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이다. 미국은 민간 사업자 중심의 이 스테이블 코인, 특정 자산에 연동돼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코인인데, 반면에 이 중국은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 중앙은행이 만들어내는 코인이라는 거죠.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데, 기존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로 형태만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뀐 꼴입니다.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CBDC 하면 종이 화폐에서 또 디지털 화폐를 더 찍어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발행 주체는 민간 혹은 중앙은행만 다를 뿐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사실상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두 디지털 화폐 간 지위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당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리브라 프로젝트였고요. 2019년 6월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달러와 유로, 엔화 등 주요 통화에 패깅, 연동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송금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었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에게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달러의 독점적인 이 기축통화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그래서 2019년 10월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이 청문회를 열고 마크 저커버그를 불러가지고요, 질타 끝에 리브라 프로젝트는 좌초됐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가 정말 빠르게 요렇게 해야 되겠네 하고 딱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아마 됐었으면 페이스북의 지금 주가가 지금보다 한 3배 더 높고 아마 시총 독보적인 1등이 됐을 거예요, 아마. 자, 디지털 화폐의 기존 통화 대체 가능성을 본 전 세계 중앙은행은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 개발에 착수했고요. 이 과정에서 떠오른 게 각국 중앙은행 중심의 CBDC입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향한 판단이 현재 CBDC의 열풍 시작점이 된 꼴이죠.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 미국은 이 CBDC 대척점에 서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전도사란 별명도 붙었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채 수요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감세안은 미국 재정 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채를 감당하려면 국채 발행을 또 늘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최근 자본시장에서 번지는 이 셀 아메리카, 대표적인 안전자산 리스크 프리로 꼽히던 미국채와 달러도 저렇게 부채가 많아지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죠. 미국채 금리는 오르는데 달러는 약세를 띠는 이례적 현상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요. 4월 2일 보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하면서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위로 확 튀어버리고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급락을 했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미국채 큰 손으로 만들 심산이고요. 일반적으로 발행사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유지를 위해서 달러를 사서 보유하는 방법을 쓰는데, 다만 달러 대신에 미국채를 보유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장려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섰고요.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과 담보 기준을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법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준비자산 범위도 명시했는데 미국 법정 통화, 달러, 그리고 중앙은행 예치금, 잔존 만기 93일 이내에 미국 국채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박상현 IM증권 애널리스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양분한 USDT, 이 테더와 USDC가 준비 자산으로 보여야 미국 국채만 벌써 1260억 달러가 됐어요. 1260억 달러면 거의 한 160조 된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6배에서 12배 성장할 경우에는 이들이 보유할 미국채는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중국이 지금 막 미국채 팔고 미국 국채 위험한 거 아니냐는 걸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 흡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논란의 테더, 떠오르는 USDC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는 테더이고요. 테더의 시가총액만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은 2,500억 달러, 한 350조 됐는데 테더의 시가총액이 한 200조가 좀 넘습니다. 점유율이 61.2%이고 2015년 홍콩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유통된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의 시초격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유통된 만큼 숱한 논란도 안고 있고요. 미국은 꾸준히 테더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쳐왔는데 S&P 500은 2023년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을 평가하면서 테더는 소재지가 홍콩인데다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테더 홀딩스가 전액 소유하고 있어서 미국 기관의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국 지원에 힘입어서 성장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더는 썩 맞듣지 않은 선택지인 셈인데 이 같은 흐름은 점유율 추이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블라블라 요거는 좀 보시고요. 담보자산도 경쟁이 붙는데 테드, 골드, 존재감 확대.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법정 화폐 준거형과 이게 이제 달러나 미국채, 유로, 엔화처럼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형태이고 테더와 서클이 여기 속하는데 상품 준거형은 금이나 은, 석유, 원자재,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구조이고요. 흔히 실물자산 코인으로 불려지는 RWA가 대표적이고 가상자산 담보형이 세 번째인데 다른 가상자산과 가치를 연동하는데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워낙 변동성이 커서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권도형의 루나 테라가 요 세 번째 형태로 하다가 한 방에 날아갔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1번이 독점입니다. 네, 달러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테드 골드, XAUT 같은 것도 있네요. 금 기반. 네. 요 밑에 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기사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엄청난 파장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제가 강남의 집값이 지금 뭐 평당 1억을 넘어서고 이런 게 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 제가 작년이었나요?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이 코인 시장, 이 스테이블 코인, 트럼프가 막 코인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달러를 더 찍어내는 거나 사실 똑같고요. 돈을 그렇게 달러를 찍어냈는데 계속 더 찍어내다가 내려다 보니까 달러의 이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죠. 미국 정부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달러를 편법으로 찍는 거예요. 편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민간이 찍고 그 대신 그 민간이 원래는 연준이 이걸 허용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간이 찍고 그 민간은 달러나 미국채 사면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안정화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어쨌든 우리는 돈이 또 많이 풀리는 거야.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날강도로부터 우리의 자산이 뺏기는 걸 막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 두 개 빠르게 보겠습니다. JP 모건의 목표가 상향에 네이버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23년도에 2차전지 팔고 네이버로 그냥 옮겨 타나라 했던 조카가 아직까지 네이버 들고 있거든요. 2차전지 저 위에 에코프로를 거의 어깨 여기서
팔았죠. 그나마 팔았는데 네이버가 하도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괜히 좀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작은 아빠의 깊은 뜻을 이제 좀 알았을 겁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성장주로 네가 운이 좋게 13배를 먹었는데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변동성이 심한 성장주로 먹었을 때 이걸 또 지키는 방법을 네가 배울 필요가 있다. 지키려면 어떤 걸 지키느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의 주식에다가 묻어두면 지킬 수 있다. 라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도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아직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내용은 JP 모건의 네이버에 대한 목표가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25만에서 27만 원으로 그리고 오버웨이트 유지했고요. JP 모건은 네이버가 새 정부 출범으로 이 소브린 AI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100조 원 AI 전략을 도맡을 책임자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 센터장을 낙점을 했습니다. JP모건은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센터장이 정부의 초대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투자자들 기대가 고조가 됐고 한국 정부는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네이버가 한국 AI 분야에서 우월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소브린 AI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AI 전략에서 잠재적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네이버는 분명 정부 차원에서 꾸린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광고와 이커머스 사업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는 광고와 전자상거래 매출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전망이고 이전 매출 성장률을 보면 23년에 3%에 그쳤는데 24년에는 10% 성장 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내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6배로 매력적인 수준이라면서 네이버의 내년 예상 EV/EBITDA는 8배로 카카오의 12.4배보다도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정우라고 돼 있어서 이 영화 배우 하정우 씨를 좀 연상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네, 아주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며 이 네이버를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뭡니까? 워런 버핏이 얘기한 주식시장은 인내하지 못한 자의 부를 인내하는 자로 옮기는 장치다. 그런 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